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우리의 뇌 세포가 노화가 빨리 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겠죠. 이걸 잘 조절하지 않으면 치매가 더 쉽게 온다. 치매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죠. 100% 막는 방법은 없다. 다만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 일을 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일을 하면서 진료하고 책 보고 책 쓰고 상담하고 약 처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사임당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급한 일도 마감 직전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미루는 습관은 왜 생기는 건가요? 마감 직전까지 미루는 건 나도 잘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미리미리 땡겨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나이 먹으면서는 다 좀 뒤로 미루잖아요. 저만 해도 어렸을 적에는 뭐 내일 모레 소풍 간다 그러면 한 3일 전부터 짐 싸놓고 막 준비하고 그러다가 야 그러던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니 왜 이렇게 안 하냐 뭐 이런 잔소리 나 말고도 많이 들어봤을 걸 엄마들한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몇 가지 있지만 결국 여러 특징에도 불구하고 잘 해내는 사람들은 미리 계획 세우고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강제 장치를 마련해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해내는 것 같아요.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 우리말로는 전문 용어로 꾸물거림이잖아요. 꾸물거림. 꾸물거리는 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게 워낙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렇게 꾸물대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왜 꾸물대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그룹이 되게 낙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때 가면 누가 하겠지. 아니면 그때 가면 내가 좀 하겠지. 미래에 내가 할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미루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이게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 때문에 잘 못하면 내가 비난받을 것 같은 게 두려운 거예요. 욕먹을 바에는 안 한다. 왜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 아예 안 해버리는 친구들 중에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차피 해도 내가 1, 2등 못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싫어. 그냥 왜 뭐 하라 그러면 무조건 싫다 그러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게 저항감 때문에 그렇다는 분들이 있고, 이제 굉장히 좀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룹들이 머릿속으로 내가 이걸 잘 해낼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계획이 완벽하게 안 나와. 그러면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뭐 새로운 일이 있을 때 계획표를 짜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시작조차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인데 요새 소위 말하는 MZ세대 젊은 그룹들에 좀 많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미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팍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잖아요. 매일 뭐 수학의 정석 5페이지를 풀어야 된다든지 매일 뭐 달리기 뭐 20바퀴를 돌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해버리니까 이게 게으름의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 중에 하나에 걸릴 텐데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미리 좀 계획 좀 세워놓고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어찌됐건 꾸역꾸역 내 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를 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일을 자주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정비사를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이 불안한 그룹이에요. 이게 제일 흔한 것 같아요. 일을 시키면 자꾸 미루고 의외로 게으르진 않아.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논문 하나 좀 준비해봐라 그러면 논문을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찾아가지고 계속 뒤져보고 있어. 그래서 제목은 뭘로 정했니? 그러면 제목도 아직 못 정했어요. 이런 분들은 보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자기가 좌절하고 또 마치 엄마한테 혼났을 때처럼 이 윗사람한테 혼날 것 같은 실패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큰 거죠.
무슨 뜻이냐?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누군가한테 평가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평가하는 건 자기 자신인데, 그러니까 그 평가받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이런 분들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시키면 발발발발 떨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불안 그룹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완벽주의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뭔가를 통제하는 게 자기 이슈예요. 마음의 이슈가 컨트롤을 하는 게 이슈인 거예요. 이런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작하지 말자, 이런 그룹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계획표 보면은 엄청나요.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계획표를 엄청 짜는데 나중에 보면은 계획표만 있지 시작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방학 때 내가 이번 방학에 고2 여름방학 때 흔히들 그러죠.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 정석 내가 다 보리라. 시작해놓고 그거 공부할 계획 다 세워놓잖아요. 2시간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은 국어. 그래놓고 계획표는 화려한데 시작 못하는 그룹이 완벽주의 그룹이고요. 세 번째 그룹이 이제 마음정비소에 종종 오시는 그룹인데 이분들은 번아웃 그룹이에요. 에너지가 떨어진 분들이죠. 의지가 약하지 않아요. 뭔가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거를 할 만한 지성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감정적인 에너지가, 감정적인 감정의 배터리가 다 닳아져 있는 고갈 상태인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해보면 하루 종일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이미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일, 내 공부라든지 내 작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는 남은 힘이 없는 거죠. 왜 직장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직장에는 온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엄청 지쳐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늘어져 있냐라고 하는 그룹들이 바로 이런 그룹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을 미루는 그룹은 첫 번째 불안군, 두 번째가 완벽주의 통제군, 세 번째가 번아웃군,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죠. 미루는 습관과 정신병이 연관되기도 한다던데 어떤 병들이 이에 속할까요? 정신병이라기보단 정신적인 문제 또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의지가 약해서 그런 줄을 알았는데 이게 마음의 병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당황스럽죠. 나는 그냥 조금 뒤로 하는 것뿐인데, 그 자체는 사실은 미루는 것 자체는 병은 아니죠. 근데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어떤 중요한 신호일 수는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질환 정도랑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가 ADHD죠. 주의력결핍 과잉장애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첫 번째가 뇌 속에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컨트롤 타워 보통 전두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인 ADHD 환자에서 흔히 보이는 건데, 미루기가 성인 ADHD 아주 흔한 증상이거든요. 전두엽이 원래 판단을 내리고 감정 컨트롤을 하고 일의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관제탑에서 자, A번 활주로 가만히 있고 B번 활주로 먼저 날아가고 이걸 역할하는 게 관제탑이잖아요. 우리의 전두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이 약해져서 게으른 거죠. 이런 분들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안 정해지는 거죠.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들이 한 3-4개가 한꺼번에 엔진을 걸고 있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돼서 멍하니 있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감 날짜가 이제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마감 날짜가 올 때마다 놀래서 그거부터 끄는. 갑자기 A번 일을 해야 되면은 원래 그게 급한 게 아니었는데 내일까지 해야 된대. 그러면 A부터 하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준비해야 되는 B라는 일이 있는데 내일 또 C 해야 된대. 그럼 갑자기 또 C 달라붙어서 해야 되고. 벼락치기죠. 벼락치기에 아주 선수가 됩니다. 또 이런 분들 중에 순발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순발력이 좋은 분들은 어찌어찌 그냥 허위허위 그날 맞고 살죠. 그날 맞고 살다가 이게 일이라는 게 내 역량을 하루 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개 닥치면 순간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미루기랑 관련될 수 있는 질환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엔진의 연료가 바닥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우울증 그러면은 슬퍼지는 마음, 슬픈 감정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마음의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준비만 하다가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전에 하던 일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져서 시작이 잘 안 되고 몸 자체도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거고 이게 소위 말하는 무기력증,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지나면 이거 해서 뭐하나, 아이고 의미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현타 온다 그러잖아요. 이 현타 와서 일 못하는 그룹들이 우울증 끼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에너지가 있기는 한데 스스로 느끼기에 잘 해낼 에너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즉 이런 분들은 실제로 못해서 미룬다기보다는 마음이 파워풀한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이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라는 게 보통 공황장애 생각하는데 공황장애도 있지만 그냥 이유 없이 계속 불안한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패할까 봐 불안한 거죠. 비난받을까 봐 불안한 거고요.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하고도 연결되니까 핑계가 아주 좋잖아요.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안 한다. 이런 미루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건 잘못되면 어떡하지?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너무 커서 그걸 미루려고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회피 반응인 거예요. 아기들 때 사실은 많이 하는 건데 그 불안 증상이 계속되다 보면 나이 먹고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이 일 자체에서 도망을 가고 제일 쉬운 게 미루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쉬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선 계속 공회전을 하면서 불안을 하는 거죠. 만약 내가 단순히 게으른 거는 아니고 그 일을 하고는 싶은데 자꾸 일이 미뤄진다. 일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거는 당신들의 아니면 나의 의지의 문제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는 자꾸 게을러.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하려 그러죠. 그럴 때는 그 채찍질만 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혹시 우울증기가 있나? 아니면 내가 혹시 불안한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잘 모르겠어. 그게 막 엉켜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인근에 있는 마음정비사,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하고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까지 가기 힘들면 친구들 중에도 그런 마음정비 잘해주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그게 답이 별로 없어요. 같이 일해본 친구들이랑 동료들 보면 알겠지만 한번 미루는 습관 있는 친구들은 계속 미루잖아요. 그건 마치 약속 잡았을 때 5분 전에 어디 있냐고 전화하면 그때 눈 떠가지고 머리 감기 시작하는 친구들 항상 있죠. 아마 그 친구 20년째 그러고 있을걸? 근데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평생이 좀 게으름과의 싸움인데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생활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완벽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세요. 어차피 완벽하긴 힘들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있죠. 그 바닥에서 20년, 30년 전문가 생활을 한 사람들은 완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스스로 완벽하게 느끼나?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은 일을 시작해서 100% 완벽할 수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자. 이게 아니라 일단은 시작하고 일단은 끝내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일단 나중에 고민하고 일단은 시작해서 한 번 끝나는 거. 공부를 예를 든다면 일단은 한 바퀴 돌려서 일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줄 쳐놓은 거 나중에 다시 보면 되니까. 저는 책을 봐도요. 그거
보다 보면 제가 모르는 문장이나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줄쳐놓고 일단 다 읽어요. 다 읽고 다시 처음부터 가서 줄쳐놓은 거 중심으로 다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은 한번 끝낸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 뇌 자체가 가지는 부담감, 뇌의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를 버려라. 두 번째, 2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무척 낭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성향이 있냐 하면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바뀐 거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출근길에도 일로 가면 2분 돌아가는 거 알면서도 늘 글로만 가잖아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뇌의 에너지가 아껴지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1년 후에 해야 될 일, 이런 목표를 세워놓으면 뇌 자체가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뇌는 그 1년 동안 할 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느끼면 뇌 자체가 안 하려고 하는 회피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딱 2분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헬스장을 다니면서 5kg에서 10kg 몸무게를 뺀다. 이게 만약에 목표라고 하면 우리의 뇌는 벌써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1년 내내 헬스장 다녀도 5kg 찌는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5kg, 10kg를 빼는 게 아니라 헬스장 가기를 목표로 삼고 2분 목표는 뭡니까? 운동복 갈아입는 거. 그리고 운동화 끝매는 거. 이거를 목표로 삼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일은 자동으로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1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일단 컴퓨터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 앞에 앉아서 제가 쓰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글쓰기 프로그램을 키는 게 첫 2분에 하는 겁니다. 그걸 키면 유튜브 안 틀고 그러면 일단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첫 2분에 할 일을 정해 놓으세요. 세 번째 할 일은 감정과 할 일을 분리하세요. 너 이거 왜 안 하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너 이거 왜 안 하니? 오늘 엄마랑 싸웠어. 이거 왜 안 하니? 아침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툭 쳐가지고 기분이 아주 더러워. 감정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일을 안 할 만한 이유를 늘 찾아 헤매거든요. 기분이 좋아질 때 기다리지 마세요. 기분과 상관없이 내 몸은 늘 먼저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영화 로키, 권투 영화 보시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계란 4개 마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일단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감정과 할 일을 분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의 게으름을 버려라. 두 번째, 2분 법칙을 지켜라. 세 번째, 감정과 내가 할 일을 분리해라. 3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쇼폼이 대세인 시대인데 이런 쇼폼을 자주 보면 뇌에 안 좋은 영향이 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영국인가? 아니, 북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청소년들 쇼폼 금지령 내렸다며요. 그리고 그 외국 학교에서는 학교 들어갈 때 그 스마트폰을 다 거둔다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몇몇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그러는 학교들이 있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저도 쇼폼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슥 빨려가면서 다음엔 뭐가 나올까? 그러면서 계속 위로 올리잖아요. 위로 올리면은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뇌에 안 좋은 영향이 간다는 연구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브레인을 팝콘처럼 만드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난대요. 쇼폼이라는 게 1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강력한 시각 또는 청각 자극을 주는 건데 이런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어떡할까요? 웬만한 잔잔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죠. 이게 팝콘 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빵빵 터지는 거에 익숙해지면 이게 잔잔한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번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첫 5분 동안에 한 500명 정도는 죽는 영화를 보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나와서 한 5분, 10분 동안 대화하는 영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런 영화를 보려면 우리 잔잔히 지금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줄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쇼폼은 어때요?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죠. 처음부터 그냥 빵 터지는 얘기, 재밌는 얘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될까요? 참을성이 없어져요. 참을성이 없어지고 전두엽이 굳이 활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두엽이 하는 메인 액션이 충동 조절인데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걸 가만히 있다가 재미있는 거 나오면 한번 팝콘 터지듯이 팡팡 터지는 뇌로 변하게 됩니다. 나머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죠. 50분 동안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난 1분짜리만 봤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가 도파민 중독입니다. 쇼폼은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에요. 마치 슬롯머신하고 좀 비슷해요. 다음 영상을 넘길 때마다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혹시 내가 예상한 쇼폼 계속해서 보신 적이 있기도 하죠. 그건 알고리즘이 그러겠지. 그렇지만 전혀 상관없는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보상회로가 끊임없이 대기하고 있어요. 마치 강아지하고 공 던지기 놀이하다 보면 공 딱 한 3번 던져주고 4번째 던지려고 쥐고 있으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 상태가 우리의 도파민 중독 상태입니다. 이 공 언제 던져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약물 중독 상태랑 굉장히 비슷해요. 뇌가 변화해버린 거죠. 그러면 예전 자극 상태로는 예전에 아까만 조그만 자극 가지고는 더 이상 흥분하지가 않는 겁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공부나 이렇게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20분, 최소한 1시간씩은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잔잔하고 반복된 거. 여러분들 어때요? 책 읽는 거, 1시간 동안 책 읽는 거 쭉 읽어야 되는데 지루하잖아요. 무료하잖아요. 심지어는 쇼폼에서 저 얘기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 원본 영상, 기껏해야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원본 영상을 찾았는데 그것도 보다가 못 보잖아요. 지루해서. 우리의 뇌가 도파민 중독 상태로 빠져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 상태가 이제 오래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디지털 치매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문해력이 저하가 됩니다. 쇼폼이라는 게 어떤 정보라는 게 이렇게 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맥락이라는 게 있으면서 전달을 하는 건데 쇼폼은 그거 그냥 없이 딱 그것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창수 바보 딱 그런 얘기만 하니까 긴 글을 읽거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능력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깊은 사고, 생각하는 능력이 좀 더 상실이 되니까 요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그 문해력이 뭐 떨어진다. 이것도 전체 책을 읽어보면 알지. 문단을 읽어보면 아는데 딱 한 문장만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젊은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도 쇼폼만 보다 보면 이 문해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기억력 자체도 좀 떨어집니다. 이게 기억력의 흐름이 좀 길어져야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음 얘기를 보는데 넣어놓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 뇌가 정보가 들어오면 해마에서 그걸 정보를 처리하고 전두엽 갔다가 오래 기억할 만한 거면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는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되고 정보가 눈앞에 딱 올라왔다가 마치 동공 위에 각막 위에 딱 정보가 올라왔다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스쳐 지나가고 다음 정보가 지나가는 거죠. 이게 디지털 치매예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 문해력 저하가 되는 거죠. 영화, 롱폼 영상은 안 그런데 쇼폼은 정신 차리면 1시간 넘게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쇼폼 자체가
슬롯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롯머신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무슨 세미나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독이라는 게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어린 시절에 뭐 갤러그 슈팅 게임도 안 했던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 요새 말하는 전자오락 무슨 게임도 지금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세미나 장소가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 1층이 다 그 슬롯 머신이 있는 게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게 하나가 있길래 누가 몇십 불, 10불짜리를 하나 줬어.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넣어보고 그 하나에 뭐 0.5달러인가 1달러인가 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충 탱겼더니 와, 그게 몇십 불로 변하네.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한번 또 탱 댕기니까 그 다음에는 그 절반으로 또 줄어요. 그래서 또 한번 탱 댕겼더니 그게 또 한 4배가 되네. 그러고 났더니 한 5분이나 10분 지났나? 그랬더니 그 돈이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또 시간이 그렇게 지나는 줄 몰랐어요. 이게 사람이 제일 재미있는 자극이 우리가 그 보너스 줄 때도 레귤러하게 한 달에 10만 원씩 보너스 줄게요 하면은 그 보너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규 월급처럼 느껴진대잖아요. 보너스가 진짜 보너스를 내면 어때야 되냐 하면 보너스를 주긴 주는데 다음 달에 10,000원이 나올지 20만 원이 나올지 그때마다 예상이 잘 안 될 때 내가 하는 일의 양에 따라서 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면 많이 받으려고 에브리데이 열심히 하겠죠. 그런 것처럼 쇼폼이라는 게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아주 반복해서 1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에 나올 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폼 볼 때 재미없는 것도 이렇게 잠깐 보지만 재미없다 싶으면 바로 넘기잖아요. 근데 다음 거, 와, 대박. 이거 너무 웃겨. 친구한테 공유 버튼 한번 누르고 또 그 다음 영상. 보상 자체가 불규칙하니까 뇌를 흥분시켜 놓는 거예요. 약간 뇌가 들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재미없는 게 나와도 이거 재미없어. 넘겨. 다음 게 재밌겠지. 라면서 손가락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건 마치 슬롯머신이나 빠찡꼬 슬롯머신 한 번 돈 좀 잃었다 그래서 실망 안 하잖아요. 다음번에 빵 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마찬가지로 쇼폼은 슬롯머신이다. 두 번째, 전두엽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어요. 영화 볼 때는 여러분 인터스텔라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영화라고 알고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처음부터 그 한스 짐머의 지앙 하는 영화 나오면서 굉장히 천천히 영화가 진행하거든요. 말도 없어. 쥐앙 하는 음악만 나오는데 우리 그거 볼 땐 재밌게 봤어요. 근데 다시 보면 좀 지루하네. 재미없다? 또는 그만 볼까 하는 이게 전두엽이 그만 볼까 하는 게 개입을 해요. 근데 쇼폼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전두엽이 켜지기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그게 아마 쇼폼을 디자인한 그룹들이 엄청난 그 카지노 딜러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요. 지루할 틈이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뇌는요, 뭐를 쫙 자극을 받다가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많이 묻다 아니가. 그러면은 딱 인지적으로 딱 종결 처리하고 다음 정보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 쇼폼이라는 건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판단하기도 전에 다음 영상을 자동 재생하게 돼버리니까 뇌에서 그만하라 이러는 브레이크를 작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인지적인 과부하가 생겨요. 이제 아시겠지만 한 30분 쇼폼 보고 있으면 어때요? 아까 1시간이라고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1시간 동안 1분짜리 60개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짧은 얘기 60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뇌에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 60개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머리가 그냥 핑핑 돌아가긴 하는데 제대로 스토리 구성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꿈속에서 로봇이 날아가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짜장면을 먹방하는 이런 스토리가 구성이 되니까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봤는데 지난 1시간 동안 60개 봤던 영상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재미는 있었어. 기억은 안 나요. 해마에 자극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피곤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극만 받았어. 근데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뇌세포가 퇴화되고요. 아마도 우리의 뇌세포는 그 사이에 조금씩 지쳐 있고 엄청나게 공회전은 했고 미터는 안 갔어. 거리는 안 가는데 공회전만 해서 뇌세포는 잔뜩 지쳐 있고 들어가 있는 정보는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뇌는 끈기 없고 판단을 잘 못하고 참지 못하는 바보 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쇼폼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폼에 중독된 뇌는 일반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요새 이제 조금씩 뇌 영상 연구나 이런 그 신경 인지 기능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쇼폼이나 인터넷. 예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부터 연구들이 시행됐던 건데 가장 무서운 점은 물리적인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그런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판단과 인내심, 논리적인 이야기 만들기, 이거를 전두엽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두엽이 꺼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이 전두엽의 회백질, 왜 우리 뇌가 나중에 해부학을 해보면 해보신 분들 좀 있으시겠지만 해부학을 보면 껍데기는 약간 회색, 거기가 신경세포고 그다음에 안쪽에 깊숙한 데가 하얀색, 그게 이제 신경줄, 전선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건데 바깥에 있는 신경세포가 있는 회백질, 껍데기 전두엽 에어리아가 얇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은 거예요. 보통 충동이 올라오면 그 충동을 조절하는 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전두엽인데 그게 이제 회로가 약해 다니니까 우리는 그냥 본능에 끌려 다니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신경질이 있으면 신경질을 내고 이러는, 마치 동물과도 같은, 동물도 아니지 강아지도 참을 줄 아니까 동물만도 못한 형태가 될 수 있죠. 왜 게임에 1시간 동안 PC방에서 게임에 한 2시간, 3시간 빠져있던 친구 뒤에서 툭 친 적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 친구 돌아봤을 때 그 친구의 눈빛 기억나세요? 완전히 멍해져 있으면서 뭔가에 게임에만 집중돼 있는 그 눈빛, 나를 보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도 처음에 잘 못 알아보는 그 눈빛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때 PC방에서 잡아올 때 그 눈빛에서 다 봤거든.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 전두엽이 얇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도파민 수용체의 역치가 달라져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왜 수면제 오래 먹으면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 알 먹을 거 2알 먹어야 되고 3알 먹어야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알코올에 내성이 생겨서 소주 1병 먹던 거 2병, 3병 먹는 것처럼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도파민 내성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는 게임에서 한두 명 죽는 거 가지고는 뇌가 흥분을 안 해요. 적어도 폭탄 한 10개는 터트려야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일반인의 뇌는 산책을 하고 친구들하고 조용히 지나가고 노을이 지는 것만 봐도 와 멋있다, 즐거웠는데 이제는 에펠탑에 불 켜지는 거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쇼폼을 보면서 그거보다 훨씬 강한 자극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웬만한 거 맛있는 걸 봐도 뭐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살고 있는 이 일상은 늘 지루한 거죠. 그리고 무기력해요. 그리고 그냥 더 자극적이고 더 빠른 영상만 찾게 되는 거죠. 옛날에 더 플레이어 뭐 하는 이거 스필버그 영화 하나 기억날 거예요. 메타버스 영화. 그 안에서 이거 쓰고 게임하는 영화 기억이 나실 텐데, 레디 플레이어 원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일상생활은 가난하고 힘들고 정보도 별로 없는 생활에서 살지만 그걸 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치 슈퍼맨처럼 슈퍼스타가 되기도 하고 일상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죠. 도파민에 중독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되면 전두엽 바깥에 있는
회색빛 지역이 얇아진다 그랬는데 더 오래되면 그 안쪽에 있는 뇌세포, 이걸 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신경줄이에요. 신경줄. 이 신경줄이 전깃줄 자체가 배선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이 배선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훅 올라왔을 때 그 배선을 따라서 전두엽 가서 처리가 된 다음에 아니야 지금은 참어, 그 정보가 다시 그 세포로 와서 그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전깃줄의 구조 자체가 균형이 깨지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뇌는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쇼폼에 중독이 돼버리면 그 판단 구조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논리력이 떨어지고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뭔가 집중해서 게임 막 하다가 보면 갑자기 다른 거 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신경질이 확 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막 모르겠거나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게 그 뇌세포가 변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대요. 집중력 자체가 현대인의 집중력 자체가 심지어는 금붕어보다 짧아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 10분도 못 읽죠. 뉴스 20분, 30분도 못 봐. 그러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직장 과장님이 얘기하는 요거 요렇게 하세요. 이거 A로 했다 B로 한 다음에 C로 하세요. 라는 것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할 일 없이 시간 보내기 제일 좋은 게 쇼폼 넘겨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때에 여러분의 뇌는 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뇌는 조금씩 녹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쇼폼 중독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 저도 요새 고민입니다. 이게 쇼폼이 아무 생각 없이 볼 수가 있고 자기 전에 잠 안 올 때도 한번 열어놓고 좀 훑어보다가 자기 딱 좋죠. 이게 끊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한번 보고 나면 또 거기서 또 영감을 얻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서 근데 쇼폼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거죠. 스마트폰 설정에서 앱 시간을 제한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11시 이후에는 그 앱이 작동을 안 하게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놨는데 일부 앱 중에 너무 지속적인 알람이나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바탕화면에서 빼놓는 거죠. 내가 가끔 보고 싶을 때 들어가서 그거 앱을 볼 수는 있는데 너무 앞에서 알람이 빵빵빵빵 뜨게는 안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는 너무 바쁜데 그게 오면 그걸 안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웠더라고요. 아직 탈퇴는 안 했대요. 심하면 탈퇴까지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가 대체 자극법을 찾으세요. 뇌는 즐거움을 찾아야 도파민을 느끼는데 그걸 찾으려고 먹방하고 그걸 찾으려고 여행하고 그걸 찾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쇼폼 대신에 할 수 있는 5분 책 읽기 또는 스쿼트 10개 아니면 음악 듣기 이런 다른 행동의 규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먹고 싶을 때 밤에 10시에 탄산음료 먹고 싶으면 그것 때문에 몸이 자꾸 살이 찐다. 그러면 탄산음료 먹고 싶을 때 또는 맥주 한 잔 먹고 싶을 때 찬물 한 잔 마시기 이런 거를 정해 놓듯이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결국 못 참고 다이어트 콜라 먹었는데 그때 5분 책 읽기 또는 앉아서 스쿼트 한 10개 하기 이런 다른 행동의 규칙을 정해 놓으세요. 정 안 되면 책상에다 붙여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짧고 강한 자극을 받는 대신에 몸을 움직이거나 약간 긴 호흡을 처리하는 그 느린 즐거움에 뇌를 다시 적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보면 책도 못 읽겠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하냐면 그 책을 보는 어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 회사 서점에서 만드는 문고에다가 만화책을 좀 받아놨더라고요. 만화책을 받아서 만화책은 아무래도 책보다는 좀 짧고 쇼폼보다는 조금 기니까 그걸 좀 보다가 또 책도 좀 보다가 하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뇌를 천천히 긴 자극에 적응하는 대체 자극 찾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거 어려워요.
흑백 모드를 켜놓어 보세요. 제가 딱 하루 해보고 말았는데 쇼폼이라는 게 화려한 색이가 딱 눈을 자극을 하잖아요. 그걸 흑백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재미가 없대요. 우리의 뇌에서는 재미를 70% 이하로 느낀답니다. 그러면 쇼폼이 재미없어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한테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알람 좀 꺼놓으세요. 아마 대부분 알람들 꺼놓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카톡 알람은 다 꺼놨으면서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거 알람은 켜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알람을 꺼놔야 뇌에 들어가는 자극을 낮춰서 뇌가 수동적으로 자극을 받는 대신에 내 선택을, 내 자극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을 차단하시고 대체 자극을 찾으시고 흑백 모드 활성화 알람 끄기 한번 해보세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번아웃이 정확히 뭔가요? 번아웃은 성냥불이 불이 켜진 다음에 그게 다 타버린 상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아마 그림이 뜨고 있을 거예요. 정의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번아웃 다 타버린 거. 우리말로는 탈진, 소진, 극심한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다가 더는 감당해 버릴 수 없는 느낌에 빠지는 거. 플러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돼 버린 상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번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래서 탈진이라든지 또는 소진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학교 1학년이던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된 제 자녀 중에 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수학 같은 거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는 정신과 의사인데 아빠는 공부가 안 돼요. 왜? 번아웃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마음 같아선 저 작은 방에 가서 잠시 무슨 시간을 좀 갖고 오고 싶지만 잠시 동네 산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번아웃은 정의상 뭔가 내가 할 일을 정해놓고 그거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내 에너지를 다 쏟아낸 다음에 손가락 까딱할 정도의 힘도 남지 않은 상태, 배터리 방전 상태를 번아웃이라 그러는데 너 혹시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으니까 번아웃은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알아서 잘 살았는데 그 상태는 사실은 번아웃이라기보단 그냥 공부하기 싫음이었죠. 게으름 상태일 수도 있고. 이처럼 번아웃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하기로 정한 거를 열심히 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만성 스트레스인 거죠. 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좋아서건 좋아하지 않아서건 간에 스트레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뇌 안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흥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집중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이게 아주 오래되면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 감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해마 옆에 있는 편도체에서 나오는데 그 편도체 그리고 거기와 그 이성 중추, 전두엽 그 사이를 연결하는 회로가 타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지만 조금 더 참아야 돼. 힘들어 죽겠지만 요 깔딱고개를 넘어서야 이거를 완성할 수가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마치 마라톤 40km 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몇 킬로를 남겨놓고 뛸 때 그걸 참아내는 능력은 체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운동선수의 의지력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 의지력을 담당하는 게 그 이성적인 부분인데 그 회로가 타버린 거죠. 그게 번아웃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상태를 못 이겨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번아웃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하냐. 아, 이건 원래 의미가 없어. 아우, 의미 없다. 현타 오면서 내가 그 다음에 하기 싫고 잘 안 될 때 우리가 하는 거 이거 원래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냉소주의가 돼요. 막 선생님이나 엄마가 야,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냉소적이 돼서 좋으신 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지쳤어요. 냉소적이 되고요. 탈진이 돼버려요. 탈진이 돼버리니 에너지가 다 탈진이 돼버리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어요.
피곤해 죽겠죠. 기운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활력이 떨어지면서 효능감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쉽게 하던 일도 이제는 잘 못 해낼 것 같아요. 직장 안에서 왜 요새 큰 기업들은 직장 안에 번아웃을 다루는 부서들, 인사팀이나 또는 행복센터 이런 데서 그걸 다루는 부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직장 내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번아웃이 되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우울증 되고 분아웃 되는 건 둘째 치고 이게 효능감이라는 게 떨어지니까 일이 잘 안 되지. 그래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직장 내 분들이 만약에 30% 이상이 번아웃 되면 그 직장은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번아웃의 후유증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이 메말라 버렸지, 냉소적이 되지, 거기에 직무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지금 다른 앞에 건 못했어. 앞에 건 지승질 들어워지는 거니까 됐는데 직무 효능감이 떨어지면 일이 잘 안 되겠죠.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직장이 잘 되게 하려는 나의 목숨을 뭐 S전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안 되죠. 그러니까 번아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번아웃에 빠지면 장기 계획을 못 세우게 된다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나요? 번아웃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질문지들도 있는데 아마 제가 나중에 그 여기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제가 운영하는 제 개인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 오셔서 그 성격 그 게시판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번아웃에 제일 잘 걸리는 분들은요, 착한 사람들이 잘 걸려요. 완벽하려는 사람들이 잘 걸려요. 꼼꼼한 사람들이 잘 걸려요.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거절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금요일 3시 반에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요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 퇴근 1시간 남았는데. 이런 분들은 타인의 요구를 받아주다가 남들 다 가서 금요일 밤 쉬고 있는데 자긴 야근해요. 본인 에너지를 먼저 소진해버리는 스타일이죠. 집에서도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집에서도 번아웃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직장에서 번아웃 한 다음에 집으로 가서도 거절을 못하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해달라는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엄마 일 처리해주고 아빠 일 처리해주고 심지어는 누나 일도 처리해주다 보면 번아웃이 돼요. 집에서도 착한 아이 증후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적응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왜 회사가 자기의 인생인 분들이 있잖아요. 전 그런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좀 부담되는데 가끔 회사나 또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회사의 목표가 나의 삶의 목표야. 이런 분들은 사생활도 없어요. 일에 몰입돼요. 특히 그 팀장급들이나 부팀장급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이 좋지. 회사 사장님들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분의 내면은 이분들은 이제 하이퍼 아답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의 내면은 번아웃 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배터리로 치면 이분은 맥시로 엑셀레터 밟을 수 있는 게 120km까지인데 지금 한 130 밟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시험을 봤어요. 95점 받았어. 잘했죠. 이 정도면 A뿔인데. 근데 실망해요. 나는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제 선배 중에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시험을 봐도 뭐 제 1년 선배였으니까 시험을 봐도 거의 뭐 탑 클래스야. 의대 온 애들이 되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던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봤는데 근데 의대 오면 1등부터 꼴등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보기에는 한 1, 20등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본인이 휴학을 했어. 내년에 다시 공부하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왜 또 해요?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분들이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번아웃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또 10등 안에 들어서 졸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번아웃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아요. 네 번째 특징이 이분들은 또 강박적이기도 해요. 이거 내가 아닌 못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아니면 이걸 꼼꼼하게 해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부팀장님 중에 한 분은 너무 일을 잘해서 부팀장 일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의 팀장이 되셨는데, 이분은 제가 만날 때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부팀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분들 각각이 할 수 있는 일 나눠서 그분들한테 잘 맡기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잘 체크만 해주세요. 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일일이 체크하고 모자른 일은 사실은 한 3주 후까지 하면 되는 건데, 오늘 안 돼 있으면 본인이 불안해서 막 오늘 밤 새가지고 본인이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번아웃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번아웃들은 안 되려면,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착하지 마세요. 너무 적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강박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번아웃 증후군을 덜 겪게 될 겁니다. 자기가 번아웃인지 혹은 그냥 피곤한 건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일하기 싫어지면 번아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게을러지면 번아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국 병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번아웃을 조사하는 그 질문지들도 있어요. 아주 쉬운 건 그거죠. 일이 시작이 잘 안 된다. 일을 하고 나서도 이게 내일 같은 느낌이 잘 안 든다. 잠이 잘 안 온다. 괜히 막 불안하다. 그리고 일을 완성해 놓고도 즐겁지가 않다. 내가 성공을 했는데 이게 즐겁지가 않아. 그러면 번아웃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내버리면, 번아웃인지 그냥 내가 피곤하고 일하기 싫은 건지를 구분하는 첫 번째 항목은 회복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예요. 단순한 피로는 그냥 좀 주말에 잠 좀 하루 이틀 자고요, 좋아하는 음식 좀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 좀 보고 음악 좀 듣고 그러면 일요일 자기 전에 아유 그래 내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합시다 라는 의욕이 생겨요. 근데 번아웃 된 거는 며칠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복귀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복귀할 생각만 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이건 번아웃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두 번째는요,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게 있어요. 운동 좋아했고 게임 좋아했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흥미가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번아웃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세 번째,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우리 몸 안에 미세한 신경염증까지 생겨서 신체적인 신호가 나타나요. 이유 없이 두통이 생긴다, 이유 없이 어지럽다, 이유 없이 메스껍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근육통이 자꾸 생긴다. 이게 이제 만성적이고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번아웃인지 그냥 피곤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그냥 그 일이 하기 싫은 건데 그냥 번아웃으로 그거를 위장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바깥에는 외부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나 스스로 성찰해 볼 일이 있어요. 모든 직장이나 모든 공부나 학업에는 내가 해야 될 1인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1인분의 일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내가 그거는 하고 있나? 그것도 못하면서 그냥 일을 못하겠고 하기 싫은 거면 그거는 그냥 게으름이거나 그냥 하기 싫은 일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 내가 1인분, 2인분, 3인분을 한다, 감당해 내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그거는 번아웃일 가능성이 큰 거죠. 첫 번째, 여러분이 번아웃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지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번아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일이 하기 싫고 1인분도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번아웃 되면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어서요. 그렇게 번아웃 된 거 자체가 나이 못난 놈, 이것도 못 견디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쉬는 시간을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아니면 단 30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그냥 멍하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냥 멍하니 있는, 멍 때리는 시간을 한 10분 가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운전할 때, 출퇴근 시간에 운전할 때 음악도 키지 말고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머리는 공회전, 운전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도 쉬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일은 일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근데 번아웃이 될 때는 일에 빠져 있는 그 일을 100% 완성하는 게 난 거예요. 그 일을 잘 못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지. 심리적인 일과의 심리적인 거리두기, 그게 두 번째 할 일인데, 무조건 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무조건 쉬지 말고 현실적으로는 이 삶에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게 뭔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가 가능하다면 일의 속도를 좀 늦추세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황장애에 빠진 분들, 이게 번아웃이 심해지다 보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기잖아요. 공황장애에 빠져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내 에너지 배터리의 70%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아웃이 오기 직전에는 우리는요, 내 에너지의 100%, 내 에너지의 120%를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될 때는, 쉴 때는 내 에너지, 일은 아예 안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한 70%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 30%의 배터리는 내 에너지 회복의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아프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남겨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아웃은요,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실패 신호는 아니에요. 그냥 이 방식으로는 오래 못 간다. 오래 가려면 지금 좀 쉬고 일하는 방식, 사는 방식을 조금 점검해라 라는 일종의 경고등. 그냥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빨간불 아니고. 이때 잠시 쉬고 쉬는 방법을 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년층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치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치매는 왜 생기는 건가요? 장년층 그리고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분들이 치매를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치매는 원래 정의상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던 뇌기능, 인지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치매의 원인이 몇 개 있어요. 치매는 어떤 원인이든 간에 원인은 한 70가지 정도 된대요. 뇌세포가 죽거나 또는 뇌세포의 기능 자체가 망가져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기억력, 언어능력, 운동능력, 집중력,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 사회적인 관계 맺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인지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통수는 전두엽이니까 판단력, 그 다음에 옆통수는 언어능력, 기억력, 뒤통수는 몸을 움직이는 균형 잡는 능력, 그 안쪽 깊숙한 데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뇌의 기능인데, 그 뇌세포 중에 일부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망가지면 그 해당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뇌세포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기억력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몸의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언어 능력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죠. 가장 흔한 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노인성 치매라고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건 알츠하이머라는 옛날 오스트리아 신경과학자가 발견한 그 병인데, 노인이 되면 뇌에 뇌세포 세포 사이에 마치 우리 검버섯이 얼굴에 끼는 것처럼 그 노폐물들이 점처럼 변해서 뇌 세포 사이에 달라붙어서 그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고 세포를 죽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유해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 아밀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백질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게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 이 측두엽 안쪽에 기억력을 다스리는 곳에 가장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기억력 건망증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부 치매는 이 전두엽 아래쪽에 그런 단백질 쓰레기가 먼저 쌓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축두엽 치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그래서 처음에 기억력이 안 떨어지고 성질부터 변하죠. 또는 언어 능력부터 떨어지는 치매도 있어요. 또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관은 뇌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담당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뇌세포가 죽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혈관이 어디서 터졌냐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언어를 다스리는 혈관이 터졌으면 언어 기능이 떨어질 거고, 기억을 다스리는 부위에 혈관이 터졌으면 기억력이 떨어질 거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른 모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제 치매인 거예요. 반면에 파킨슨이라든지 또는 뇌손상 또는 알코올 치매 그런 것들 때문에도 뇌 세포가 망가지고 각각 망가진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생기는 건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잘 몰라요. 사실은 65세 미만에 생기는 거를 초록이 치매 또는 영 디멘치아, 젊은 치매라고 부르는데 전체 치매 중에 한 10% 정도는 젊은 치매가 나타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도 젊어서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오셨었는데 40대 때 근데 60이 되시기 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셨는데 이게 특정적인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과도한 음주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런 젊은 치매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깜빡하는 건망증의 정도가 아니라 뭐 길을 못 찾는다든지 갑자기 상황 자체를 기억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갑자기 변해버렸다든지 그러면 치매 검사까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치매에 걸리기 쉽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려요.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많은 나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치매라는 건 그 큰 질병의 이름이 퇴행성 뇌질환이거든요. 파킨슨병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이 퇴행성 뇌질환이에요. 우리 무릎 관절염 중에 퇴행성 골관절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오래 써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뇌세포가 오래되면 치매가 잘 생기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뇌세포가 노화가 빨리 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겠죠. 성격 검사를 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논문에 보면 예민하고 좀 우울증기 있고 꼼꼼한 사람들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더라. 한 3배 정도 잘 걸린다더라 하는 연구 논문도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란셋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학 전문지가 있어요. 거기서 치매 위험 요인, 이걸 잘 조절하지 않으면 치매가 더 쉽게 온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가 노화가 빨리 된다라는 것들을 12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12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교육 수준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린대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어린 시절에 특히 교육을 많이 받으면 뇌가 훈련이 되면서 뇌세포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뇌신경줄, 뇌세포들끼리 연결되는 그 신경줄이 많아져서 이거는 뇌 인지 예비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의 맷집인 거예요. 웬만하면 뇌세포가 몇 개 죽더라도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게 치매를 덜 걸리게 해준다 그러고 두 번째가 청력입니다. 청력. 소리 자극이 줄으면 뇌가 급격하게 퇴화가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시절에 40 중장년기에 만약에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뇌외상, 머리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작업을 한다든지 자동차 사고, 또 요새 바이크 타다가 머리 다칠 수가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치매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고요. 고혈압, 혈관, 치매는 기본적으로 혈관의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받거든요. 고혈압, 그 다음에 음주, 과도한 음주도 역시 치매, 뇌 노화를 아주 급격하게 일으킨다고 하고요. 그 다음 비만. 비만은 알다시피 우리 몸 전체에서 염증 반응을 아주 많이 일으켜요. 비만 세포 자체가 지방 세포에서 염증 세포가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뇌에서도 염증이 많이 일어나니까 뇌의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 7번째 흡연입니다. 뭐 흡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딴 데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오래되면 마치 비만 세포에서 염증 세포가 나오는 것처럼 그 우울증이 오래되면 나오는 신경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신경 호르몬들이 염증을 일으켜요. 뇌의 노화도 촉진시키고 치매도 더 빨리 온다더라 하는 연구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9번째가 사회적인 고립이에요. 왜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할아버지처럼 산골에서 혼자 살고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고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 말도 하고 눈도 보고 서로 공감도 해야 되니까 뇌세포가 활성화될 텐데, 그걸 꺼놓고 있으니까 뇌세포가 일찍 퇴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10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집콕으로만 살면 뇌세포는 퇴화가 됩니다. 우리 그 옛날에 월리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미래 인류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다 비만이 돼가지고 그냥 그 전동 체어에 앉아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치매도 금방 올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요번에 추가가 된 건데, 11번째가 대기오염입니다. 최근 추가됐어요. 미세먼지, 오염물질,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는 또 계절 바뀔 때마다 그 황사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뇌 안에 들어가서 뇌의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 당뇨병이에요. 이거는 고혈압과 더불어서 그 혈당 자체가 뇌세포 혈관들을 망가뜨려서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건강한 산소 공급도 방해를 하니까 뇌의 노화가 더 빨리 오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치매에 잘 걸리는지 알겠죠? 교육받지 마시고요. 귀는 되도록이면 안 들리는 상태로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머리 다칠 일 있으면 머리 꽝꽝 부딪히면서 바이크 탈 때도 절대 안전모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랑 혈당 관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은 담배와 함께 되도록이면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우울증 치료 받지 마세요. 그리고 공기 안 좋은 날 나가서 많이 뛰세요. 아니, 뛰면 안 된단다. 가서 가만히 앉아서 나쁜 공기 많이 마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빨리 치매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 또는 가족이 치매인지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가족들은 보면 알죠. 엄마, 아빠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보통은 제일 먼저 알아요. 종종 보는 가족들이 이상해졌다라고 느끼면 사실은 그 느낌이 맞을 수가 있는데, 원칙은 전문가 진단입니다. 원칙은 정밀 진단을 하는 거고요. 보통 병원에 가면 기본 체크를 한 다음에 피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정밀 인지기능 검사를 해서 뇌 인지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들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치매센터 치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가 뜹니다. 치매 지원센터도 있고요. 거기서 치매 자가 진단 체크 포인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볼 만한 것들은, 첫 번째는 단기 기억 상실이 있느냐입니다. 그냥 건망증은 사실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내가 뭐 먹었더라, 어제 점심에 뭐 먹었더라, 어제 내가 점심 같이 먹은 걔 이름이 뭐지? 그냥 어제 먹은 메뉴 정도가 아니라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아니면 어제 사람을 만났나 하는 사건 자체를 까먹는다. 그러면 치매 검사를 받으러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언어 장애가 있는지입니다.
왜 어르신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 사실은 저도 그런데 야야야 그거 있잖아 저기 그 내 방 가서 그거 가져와 그러면 희한하게 나랑 친한 후배나 내 부인은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아 이거 거시기 그거 가져와 그러는데 그거 말고 근데 왜 대명사를 이렇게 남발할 때 아 잠깐 생각해 보면 아 아니 그 방에 가서 자동차 열쇠 가져오세요 라는 말로 금방 생각해낼 수 있으면 이건 언어 장애가 아닌데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뭐 엉뚱한 얘기 뭐 열쇠를 보고 볼펜이라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창수를 보고 정빈이라 그런다든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이건 언어 장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 쉬운 거는요. 늘 다니던 길 못 찾는 거예요. 집에서 화장실을 못 찾는다든지 아니면 늘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전철역 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어르신이 아니면 내가 조금 이상해졌구나. 저는 아예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우울증으로 다셔서 이제 저한테 정비 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가끔 그런 얘기 물어봐요. 기억력이 떨어졌대요. 아, 저 치매기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아, 치매기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더 물어보는 게 어디 길 잃어버린 적은 없으시죠? 아니면은 손주 이름 잊어버린 적은 없으시죠? 아니면 화장실 못 찾아서 실수한 적은 없으시죠? 라고 물어봐요. 이게 이제 초기 치매가 조금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니면 밤에 헛소리 하신 적은 없으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전문 테스트 받기 전에 가족들이 혹시 물어보시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 보면 시계 그리기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시계 그리기는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려놓고 거기에 옛날 아날로그 시계 그 시계침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그려놓고 시계바늘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왜 긴 침 있고 짧은 침 있잖아요. 시침과 분침. 그거를 한 11시 10분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빠 11시 10분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라미만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시계바늘 그리고 11시 10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완벽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림 자체가 엉망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 바늘이 틀린다든지 바늘의 위치 또는 숫자 위치 그거에 따라서 치매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고 그래요. 만약에 보시고서 시계는 누구나 웬만하면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 못 그린다 그러면 전문 치매 클리닉으로 한번 모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알려주세요. 치매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죠. 제가 제 정비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초기나 아니면 우울증이 오래돼서 치매기로 넘어가는 이제 연세 때문에 올 분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면 100% 막는 방법은 없다. 다만 미리 체크를 해서 일찍 치료를 시작을 하고 이 미리 좀 발병 가능성을 좀 낮추고 아까 말한 그 12가지 위험 요인을 조금 낮추는 게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뇌를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오래 쓰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 보자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이 운동이에요. 치매 예방에서 운동은 1순위입니다. 그 운동은요, 뇌에 그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해주고요. 많이 흐르게 해주면 노폐물이 빨리 흘러나가고 영양 공급을 많이 해주겠죠. 그러면서 염증도 많이 감소가 될 거고 신경이 프로텍트 되는, 신경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아주 훌륭해요. 헬스장 하루에 한 2시간씩 점령하고 계시는 실버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내리는 거, 그다음에 대중교통 사용하는 거, 약간 거르고 나면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을 계속하는 게 계속 아주 좋아요. 이거를 서양에서는 니트 생활이라 그래서 니트라는 말이 영어로는 Non-Exercise Aerobic Thermogenesis 그래서 운동은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몸에 지방을 좀 태우는 몸에 열을 좀 내게 하는 활동 그래서 좀 평소에 하는 행동을 좀 크게 하는 거죠. 차 타고 갈 수 있는데 걸어가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살찐다고 하는 중년 남자들도
전철역 한정거장 전에만 내려서 걸어가 버릇만 해도 살이 쪽 빠지거든요, 사실은. 장교는, 제가 군의관 출신입니다만, 장교는 삼보 보행이면 승차라,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걷기 싫어서 웬만하면 택시 타고 버스 타잖아요. 그 습관만 버려도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치매 예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고립을 벗어나는 거죠. 대화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먹으면서 인생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다 보면 뇌 사용도 점점 줄어들죠. 혼자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고독이니까 괜찮은데 혼자 있는 상태가 너무 길어지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게 정기적인 모임을 다니세요. 뭐 동호회 괜찮고요. 소모임, 성당이나 교회 또는 취미 모임에서 하는 소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시고요. 나이가 아주 더 많으시다 그러면은 무슨 복지관 모임 이런 데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싫고 난 아직 젊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내가 필요한 봉사활동 이것도 일종의 동호회 모임이잖아요. 누군가한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고립을 아주 훌륭하게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습관은요, 뇌를 자극하는 습관이에요. 뇌는 언제 자극받아요? 뇌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자극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약간의 불편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치매 예방하는 분들 그 TV에 나올 때 뭐 오른손으로 치카질 하시는 분들 뭐 왼손으로 그 치카치카 하고 오른손으로 머리 빗는 분들 뭐 왼손으로 머리 빗어라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게 낯선 활동을 좀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약간의 불편함을 뇌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도 옛날에는 늘 왼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통 앱을 봐도 방법이 1, 2, 3 있잖아요. 맨날 1으로만 다녔는데 글로 가면 한 10분 빨리 가니까 글로 갔는데 이번엔 2로 가보는 거지. 아니 다음엔 3으로 가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 배우는 거 아주 좋습니다. 외국어 배우는 게 그중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먹방 드라마 볼 때마다 다음에는 꼭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워버리라 마음만 먹고 안 배우잖아요. 그냥 나마비루 구다사이밖에 못하잖아. 그거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고요. 새로운 악기 배워보는 거 괜찮고요. 어르신들처럼 글쓰기를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왜 프로그램 나오는 거 있죠. 퍼즐 맞추기, 뭐 길찾기 하는 프로그램 무슨 일일 학습지처럼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냥 삶의 패턴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외워보고 시도해보는 삶의 패턴을 좀 한번 바꿔보셔라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운동만큼이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혈당 관리예요. 혈당 관리. 그리고 혈압 관리입니다. 이거는 많은 치매는요. 사실은 혈관 건강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건 기본이에요. 치매 걸리기 전에 땀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뇌출혈이 온다거나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혈관 관리를 하셔라. 저한테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한테요. 치매 뇌세포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경은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몸을 건강하게 체력 관리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은 운동과 몸 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